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2월 9일 주요 테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 올라간 것들을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예측했던 거하고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반도체하고 AI 전력 인프라 쪽이 좀 올라왔는데, 이건 제가 메가사이클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스페이스X 우주항공과 함께 생각했던 부분이고, 또 크게 보시게 되면 태양광 우주 태양광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에 사실 포함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MLCC 같은 것들이 예, 주로 테마로 등장했는데, 사실 MLCC는 테마로 등장하기에는 시장 규모 자체가 되게 대단히 큰 시장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주요 테마로 이렇게 취급을 했고요. 그래서 AI 서버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AI 서버가 일반 서버보다 MLCC의 사용량이 몇 배나 되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나 가격 급등 예상이 된다라고 하지만 크게 되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삼성전기처럼 굉장히 큰 회사들이 연결이 돼 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시장 규모 자체가 다른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중국 수준만큼 될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좀 큰 테마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 테마로 뛰어올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면서 나스닥 자체가 엄청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오늘 200포인트 정도, 그리고 코스닥도 40포인트 이상 뛰어오른,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정도에 반납했던 것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이전의 수치를 회복했죠. 예. 그렇긴 한데 요 강세도 사실상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강세들이 어떻게 조정이 일어날지는 좀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HBM4 최초 양산 기대감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젠슨왕도 말한 바와 같이 올해 HBM4하고 루빈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수주량은 아마도 7대3 정도가 될 거다라고 이미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 마이크론은 그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제대로 생산하는 나라는 물론 중국도 생산하고 여러 나라 다 생산합니다. 그렇긴 한데 제대로 된 그리고 고성능의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딱 세 개를 꼽습니다. 하나는 SK 하이닉스, 두 번째는 삼성전자, 세 번째로 마이크론을 꼽는데, 마이크론은 어떻게 된 게 지금 차세대 GPU인 루빈에 예, 어, 공급자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루빈에 들어갈 HBM 공급자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 게다가 거기 중에서도 SK 하이닉스 쪽이 훨씬 더 물량이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다 사실은 일시 저도 공정에서는 잘 모릅니다만, 삼성전자가 HBM4를 혹은 3E를 만들 때 사용했던 기술이 사실은 SK 하이닉스보다 한 세대 다음 기술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 세대 다음 기술을 써서야 겨우겨우 엔비디아에서 요구하는 그 스펙을 겨우겨우 맞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된 게 그 이전 세대의 메모리 칩을 가지고도 HBM 규격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앞으로 조금 더 미세 공정, 조금 더 고가의 공정, 수율이 떨어지는 공정을 통해서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스펙을 맞출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SK하이닉스는 크게 기술적인 개선이나 이런 부분 없이도 엔비디아의 어느 정도 기술 스펙을 맞춰 나가는 수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우위에 있고, 기술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HBM 가공 기술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가 확실히 우위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중론이고요. 네. 그런 식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어요. 한국경제 이런 데서 아무리 주식 사기나 치는 그 양반들이 아무리 삼성전자를 빨아주고 있어도 일단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 못 미치는 게 사실이다. 이 부분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예. 반론을 대기하실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MLCC 같은 경우는 그냥 적층 컨덴서
적층하는 마이크로 컨덴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냥 일개 부품입니다. 부품 하나에. 그러니까 여러 부품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AI 서버, 특히 인퍼런스 서버라고 부르는 예측 서버의 증가로 인해서 소비의 증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을 생산하거나 구축하는 단계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소비 단계로 본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매출을 늘리는 쪽으로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읽었던 기사 중에 하나는, 자, 지금 미국에서 빅테크들에 의해서 투자되는 인공지능 관련 케이펙스, 즉 투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자본 투여가 미국이 지금까지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제일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달 착륙 프로젝트 있었죠. 아폴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아폴로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자금보다 미국 GDP 대비로 더 앞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투자 대비에 대해서 어떤 회사는 주가로 보답을 받고 있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수익이 더 늘어날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그리고 어떤 회사는 주가가 매우 많이 빠졌습니다. 그 투자하기로 약속한 금액 이상, 거의 그 수준으로 주가가 빠져서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그 같은 투자라고 하더라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게 미국의 상황이기도 하고, 그 미국의 상황에 또 우리나라는 결부돼서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씩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정치권이나 뭐 어디서 맨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술이 세계 3위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입니다. 세계 3위 사실이긴 한데 1위가 100이고 2위가 90이라면 우리나라는 10 뭐 근처에서 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10이나 20 수준에서 1, 2위를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에서 겨우겨우 3위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그나마 10도 안 되는 나라들이 밑에 쫙 깔려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일본이나 유럽 같은 그런 유수한 나라들도 우리나라를 못 쫓아와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매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규모의 한계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AI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과연 앞으로 발전해 나가고, 사실상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런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늘 이 정도 포지션을 유지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기반 기술, 그렇지만 수준이 아주 뒤처지지 않는 기반 기술을 가지고 생산 기술이나 활용 기술을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어내요. 그런 문제, 그런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산업 생산력을 지탱해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 피지컬 AI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서, 피지컬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은 아마 할 수 있을 건데 미국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몰라요. 어쨌든 간에 피지컬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생산력과 결합이 되면서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오면서 또 우리나라의 퀀텀 점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설이 길었고요. 스페이스X 우주항공주 역시 계속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아르테미스2는 약간 물이 건너가서 지금 3월 달에나 기회를 보고 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수소 충전이 잘 안 돼서 수소가 계속 그 연료로 쓰고 있는 수소가 계속 누출이 되는 사고가 나면서 그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3월에 다시 발사창이 열릴 대로 연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어쨌든 스페이스X는 XAI하고 결합되면서 저기를 하겠다, 그 IPO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굉장히 일론 머스크 자체가 팬시한 스토리를 뭐 100만 개의 우주 태양광 발전소를 띄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궤도는요 사실상 그 우주 태양광이나 아니면 그 AI 센터를 우주에다 놓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물리학자 여러분들이 많이 제기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저궤도 위성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명이 되게 짧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궤도라고 하더라도 그 공기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서 항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드래그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약간이라도 밀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항력을 받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위성이라는 게 하늘에 떠 있는 이유 중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그
그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속도를 유지하는 게, 속도를 유지하는 게 속력이라고 해야 되나? 저도 물리학적인 개념이 헷갈려서 그 속도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속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공기 저항 때문에 그 속도가 계속해서 조금씩 떨어집니다. 더 빨리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튀어나갑니다. 궤도가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 궤도를 유지할 정도의 그 속도를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초기에는 그 속도가 맞춰집니다만 어느 순간이 지날수록 계속 공기와 접촉하는 경계 저항을 계속 맞으면서 어떻게 되죠?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상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저궤도 위성의 운명인데 보통 6년에서 7년 정도 봅니다. 근데 이 스페이스X에서 생각하는 대로 XAI 생각하는 대로 우주에다가 AI 센터를 띄워서 열을 방출하려고 하게 되면 거기는 밀도가 매우 적고 그렇기 때문에 대류나 이런 것들로는 방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복사밖에 안 됩니다. 복사를 하려면 굉장히 넓은 형태의 안테나 같은 그 뭐죠? 그 뭐라 그러죠? 태양전지처럼 생긴 그 되게 넓은 막을 펼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공기 저항이 더 커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버텨도 한 5, 6년 정도 수명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저궤도 위성이 그 정도 수명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한번 띄워가지고 한번 한 5, 6년 쓰고 추락하고 한 5, 6년 쓰고 추락하고 이런 위성들을 계속 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좀 말이 안 되죠. 예.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팬시하게 생각하는 일론 머스크의 계획 자체가 약간 실현 가능성이 없고 결국은 IPO를 위해서 만들어낸 스토리 수준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팬시한 이야기들이 우주 태양광 뭐 얘기가 바로 밑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우주 태양광 추진 혹은 그것과 결합된 데이터 센터 계획 자체가 약간은 좀 실현 가능성에 문제성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야 뭐 투자 단계에서는 항상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니까 일론 머스크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소리는 많이 해서 결국은 붐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실사팀하고 접촉을 해서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페이스X 우주항공과 태양광 우주 태양광은 상당히 좀 매력적인 테마기는 합니다. 실험만 될 수 있다면 그 덕분에 태양광 쪽하고 우주항공 쪽이 상당히 많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우주항공 쪽도. 그래서 약간은 지금으로 보면 조금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보다 조금 더 많이 오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춘절 특수가 올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시한이 있습니다. 춘절 특수가 끝나면 혹은 춘절 특수가 시작하기만 해도 13일 이후로 시작되기만 해도 어쨌든 이 테마는 소멸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뉴스를 통해서 올라갈 수는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오늘 크게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반도체, MLCC는 반도체라고 크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이외의 전력 인프라와 스페이스X 우주항공과 태양광 우주 태양광 이 얘기 올랐죠. 자, 제가 정리할 때 지난주에 테마 정리할 때 뭐 한 15번 뭐 오늘 건도 2번밖에 안 보셨던데 아마 제가 인공지능 도구를 써요. 저작 도구를 쓰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뭐 그냥 만드는 건 아니고 제가 자료를 다 만들고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자료를 만들어내는 거라서 그냥 뚝딱 만들어내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유튜브는 그런 판단을 안 해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노출도가 떨어지고 아무래도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강세에서는 기술주가 좀 우위를 보일 거고 약세에서는 자산주 쪽으로 아마 강세들이 옮겨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죠.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말할 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예상대로 오늘은 전체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기술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우주항공, 태양광 같은 것들이 올랐다. 그리고 중국 소비가 시의에 맞게 올랐습니다. 오늘 또 원래는 이제 요 안에 끼어 있었던 것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주였었고 그건 제가 토요일인가요, 일요일인가요? 어제였던 것 같은데 제가 특별히
주제로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된 혹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들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에 오셔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테마를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재건 이슈들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좀 될 거고, 그리고 종목 판단하시는데도 조금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정치 관련해서 정권 관련해서 어떤 뭐 회사가 능력도 없는 회사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그 주가가 턱없이 뛰어올랐는데 그런 사태에 여러분들이 휘말리지는 않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봐주시고 그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는 이 정도로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 세부적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뭐 이 테마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 대충 뭐 검색만 하셔도 다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종목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HDS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